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여기에 참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잖아요. 사연뿐 아니라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응원과 격려 댓글도 꼼꼼하게 읽어보며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30을 조금 넘긴 현재,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인데 참 다사다난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직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저려 이 사연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세상과 사람을 향한 제 마음속 따스한 온기와 불빛이 사그라질 것만 같아서 여러분의 조언과 위로로 다시금 희망을 얻고자 용기를 내어 글을 보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가족을 많이 아끼고 생각하는 가장인 아빠, 그리고 가정주부인 엄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뜬금없지만 어떻게 우리 가족이 탄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분명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저를 낳은 거겠죠. 가정마다 다 사연이 있고 늘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거잖아요. 불행히도 저희 가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왔어. 아빠. 그래 소미야. 여보, 왜 불도 안 켜놓고 있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아빠. 그런 아빠를 반기는 것은 어린 저였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불도 켜지 않아 저녁이 돼도 어두운 집. 엄마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오래 잤어요. 언제부터인가 엄마는 말이 없어졌고 늘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불을 켜고 집안을 정리한 아빠는 곧 저녁 식사 준비를 했죠. 식탁을 다 차리고 나서 엄마를 불렀지만 거의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유치원생이었던 저는 엄마 눈치를 보며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당신 계속 이러면 안 돼. 선미를 생각해서라도 병원 가자. 내가 같이 갈게. 나 멀쩡해. 아프지도 않고 미친 것도 아니야. 그냥 귀찮아. 귀찮아서 그래.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선미 유치원 끝나고 집에 온 다음부터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애 먹을 건 챙겨줘야지. 배고플 텐데. 몇 번이나 말했어. 알아서 꺼내 먹으라고 말했다고. 제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언제까지 하나하나 챙겨줘야 해. 뱃속에 10달이나 품고 힘들게 낳았잖아. 잠도 안 자고 업어가며 키웠잖아. 다 컸잖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답답해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 다 털어놓고 상담받고 필요하다면 약도 먹어야 하고. 그러면 좋아질 거야.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안 그런다면 어쩔 건데? 정신병원에 집어넣기라도 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그렇게 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걸 막아보자는 거잖아. 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 그냥 기다려줘. 나 좀 가만히 놔둬. 가만 놔두면 좋아질 거야. 엄마는 함께 병원에 가자는 아빠의 권유, 요청, 부탁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냐며 병자 취급하는 거냐며 서럽게 울 때가 많았어요. 억지로 끌고 가보려고 한 적도 있는데 온갖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는 바람에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빠의 말처럼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저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것을 빼고 잠만 자던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앉아 홀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혼잣말을 한 뒤에 다시 잠이 들었죠. 술 때문인지 몰라도
더 깊게 잠을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넘게 버텼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빠는 모든 걸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에도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엄마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빠가 휴가를 내고 자리를 지켰어요. 초등학교 입학식에 아빠만 참석을 하니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꽤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은연중에 아빠가 혼자 키우는 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또 자. 선미야, 아빠 금방 갈게. 퇴근하고 곧장 갈게. 냉장고에 아빠가 사과도 깎아놨고 또 저 빵도 있는데 배고프면 그거 먹고 있을래? 아빠가 가서 맛있는 밥 해줄게. 아빠, 빨리 와. 그래, 아빠 빨리 갈게. 미안해. 제가 6살쯤부터 엄마가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빠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대화를 하면 나아지겠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생각을 하셨겠죠. 대화도 싫다, 상담도 싫다, 병원도 싫다. 고집만 부리는 엄마. 잠만 자고 술만 마시는 엄마. 그래서인지 제 유년 시절 기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불 꺼진 어두컴컴한 집입니다. 어두움이 싫고 무서워서 불을 켜면 엄마는 곧장 일어나 다시 불을 껐어요. 그리고 저를 또렷하게 바라보며 말했죠. 제발 불 좀 켜지 마. 엄마 좀 쉬고 싶으니까 불 켜지 마. 알겠어? 응. 아빠가 왔을 때야 불을 켤 수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엄마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마개를 한 채 다시 잠을 잤어요. 어린 저는 왜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건지 몰랐거든요. 아주 나중에 커서야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6살일 무렵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분명히 엄마에게 엄청 충격이었을 거고 아픔이었겠죠. 그런 엄마가 너무 안타까웠기에 아빠는 엄마의 곁을 지키며 회복되기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무려 4년을 그렇게 버티며 지냈고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아빠가 결단을 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웬일로 깨끗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한편 이제야 엄마가 괜찮아진 건가 나아진 건가 하는 생각에 기뻐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어서와 선미야. 배고프지? 선미 좋아하는 피자랑 초콜릿 케이크 사왔어. 얼른 먹어. 엄마, 고마워요. 음식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기쁜 마음에 달려가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리고 나서 식탁에 앉아 제가 먹는 걸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니 엄마가 제 머리를 빗어주는 거예요. 우리 선미 머리 많이 길었네. 피자 맛있게 먹었어? 응, 진짜 맛있었어. 배부르니까 졸리지 않아? 엄마랑 같이 자자. 지금? 나 안 졸린데. 아니야. 엄마랑 코 자자. 저를 침대에 눕힌 후 엄마가 부엌으로 갔고 잠시 후에 돌아와 제 곁에 누웠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자장 자장.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던 자장가를 불러주며 저를 토닥여 주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집에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죠. 엄마는 깊이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계속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나서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도와주세요.
오후 시간이라 아파트 같은 층에 사람들이 많이 외출을 한 시간이었거든요. 복도에서 한참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복도 중간쯤 문이 열리고 어떤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아가, 무슨 일이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머리가 아파요. 너희 집에서? 가보자. 할머니가 저희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유, 아유, 어머니나, 아유, 이게 뭐야? 가스가 샜나? 아유, 저리 가라. 저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라, 아가. 근데 집에 엄마가 있어요. 뭐? 엄마가 자고 있어요. 할머니는 곧장 119에 신고를 했고 곧이어 아빠에게도 연락이 간 것 같았어요. 아빠는 바로 조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왔죠. 집안에 가스 냄새가 퍼져 있었는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누출한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제가 냄새를 맡고 일찍 집을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엄마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아빠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단순 방치를 넘어 제가 위험하다는 걸 안 이상 더 이상 그냥 지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퇴원을 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두 분은 이혼을 했고 저는 아빠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데려가겠다, 저를 키우겠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엄마의 물건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자 시골에 계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올라오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말을 한 번도 안 했냐, 응? 아유, 아주 발길을 뚝 끊고 연락도 뜸한 게 내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했지. 선미 애미는 전화를 하면 한 번을 받지를 않고 어쩌다가 너랑 통화하면 별일 없다면서 바쁘다면서 아주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거 아니냐. 아, 왜 진즉에 말을 안 했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 진짜 애 잡을 뻔했잖여.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꽤 오래되었어요. 그래도 애 엄마고 아픈 사람이라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다시 돌아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미련했어요. 그래도 가정은 깨지 않으려고. 선미 엄마니까 제가 정말 그러려고 노력했는데. 할머니, 아빠 혼내지 마세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유, 불쌍한 거.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세상에나 애 엄마라는 게 어떻게 정신이 나가야 이럴 수가 있냐. 짐승도 이러지는 않을 거요. 이게 그냥 니 혼자 끌어안는다고 해결이 될 문제요? 진작 말을 하지를 않고. 걱정 끼칠까봐.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미련했어요. 그런데 선미한테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족이라서 그래도 곁을 지켜주고 싶어서 버티고 버틴 건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애 엄마가 불쌍하기도 해서 그랬는데.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선미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는 저를 끌어안고 많이 우셨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고 달라진 생활에 적응을 할까 많이 걱정을 했지만 사실 저는 별 느낌이 안 들었어요. 집에 늘 엄마가 있었지만 거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달라진 것은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불을 켤 수 있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종종 그날 일을 떠올리곤 했어요. 음식을 차려준 것, 머리를 빗어준 것, 엄마가 안아준 것. 그런 기억이요. 그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은 오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그런데 바보같이 엄마가 맛있는 것도 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그래서 좋았어. 엄마가 괜찮아진 줄 알고 너무 기뻤어. 근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거였나 봐. 많이 무서웠지? 아빠가 미안해. 아빠는 나한테 미안한 거 한 개도 없어. 아빠는 늘 선미를 지켜줬잖아. 나는 매일 아빠만 기다렸단 말이야. 아빠는 항상 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아빠. 이혼 후 집을 나간 엄마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진짜 아빠가 혼자 키우는 딸이 된 거였죠. 종종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오시곤 했지만 거의 모든 일상은 아빠와 함께 했습니다. 12살 때는 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빨리 같이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쌀을 씻어 앉혀놓고 숙제를 하면서 아빠를 기다렸죠.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 아빠는 아직 젊으셨어요. 40을 조금 넘긴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집에 오신 할머니와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너 정말 앞으로 쭉 혼자 살 거냐? 남자 혼자 어떻게 산다고 그러냐? 제가 왜 혼자예요? 선미가 있는데. 선미를 생각해서도 하는 말이다. 아직 애가 어린데 엄마가 필요한 나이 아니냐. 우리 시골에 너 그 어렸을 적에 감나무집 배신의 딸 기억나냐? 잘 몰라요. 누군지. 아니 왜 너랑 나이도 비슷하고 그 배신의 딸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되었디야. 애도 없다는데 배시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결혼 생활 중에 온갖 고생을 했는데 참고 참다가 이혼을 했다고 하는구먼. 어떻게 한번 만나볼텨? 어머니, 아직 그런 걸 생각하기엔 2년밖에 안 지났어요. 2년이 어디 이틀 2주만큼 짧은 시간이 돼. 계절이 2번이나 바뀔 만큼 오래 지난 거요. 내 보기에 상황도 둘이 딱 맞는 것 같고 내가 배씨한테 슬쩍 말을 넣어봤는디 영훈이 너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던디. 벌써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묻지도 않으시고. 아이고 미리 말을 하면 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만나겠다. 내 뻔히 아니까 그런 거지. 너 뭐 설마 선미애미 아직 거좀 걱정하냐? 지 자식도 내팽개치고 엄마 노릇 사람 구실도 못하는 그것이 뭐가 좋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도 선미 엄만데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속 터져. 영훈아 애미 소원이라고 하고 눈 딱 감고 한 번만 만나봐라. 응? 네 회사 다니면서 선미는 집에 맨 혼자 있고 저 어린 것이 고사리 손으로 밥을 다짓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 할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아빠는 감나무집 배씨 아저씨 딸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때 사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새엄마가 생기는 걸까?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 그럼 진짜 엄마는 이제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서요. 하지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별말을 안 했지만 할머니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미야, 할미는 우리 선미가 늘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안쓰러워. 선미한테도 엄마가 생기면 참 좋겠다 그랬는디 아빠가 아니라고 그런다. 아빠는 우리 선미만 있으면 된디야. 우리 선미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고 그런다. 할머니, 나도 아빠만 있으면 돼요. 할머니 내가 잘할게. 아빠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럴게요. 아이고야, 불쌍한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소개시켜준 그 여자분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지만 아빠한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저였습니다. 물론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가정도 많지만 그냥 저한테 새엄마가 생기는 게 괜찮은지
좋은 일인 건지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았기에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부터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밥도 설거지도 집안일을 하는 실력도 늘었습니다. 아빠와 저, 단 둘이었지만 세상에 가족이란 우리 둘뿐이었기에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성적을 꾸준히 유지했고 저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라 성인이 되었는데 그 사이 아빠는 늙으신 거겠죠. 대학교 때도 공부, 그리고 일찍 취업 준비에 집중을 했어요. 대학 생활이며 남들 다 하고 즐기는 것은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업 마치면 늘 집에 와 저녁을 준비했고 퇴근한 아빠와 함께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축하한다, 선미야. 이제 정말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구나. 네가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가다니.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 정말 100번, 1000번을 해도 부족한 말이지만 사랑하고 감사해요. 나도 우리 딸 고맙고 사랑해. 24살에 시작한 직장 생활. 회사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첫 직장에서 4년 동안 있었는데 경력도 쌓였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죠.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고 회사를 옮기기로 결심을 했는데 뜻밖의 약간의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2달 뒤에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는 게 결정되었거든요. 회사에서 휴가를 쓸 때도 이렇게 길게 쉰 적이 없었는데 2달은 무척 긴 시간이었죠. 저는 소중하게 주어진 그 2달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이후부터 해외 빈민국 단체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고 물정화 같은 사업에 쓰이는 후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후원을 하던 단체에서 때마침 제가 쉬게 된 그 기간 해외 봉사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공지가 올라왔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기간이 딱 맞았고 저는 1달 반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에이, 너무 멀리 가네. 괜찮겠어? 대학 입학하고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는 동안 짤막한 휴가는 있었지만 이렇게 길게 쉰 적은 없었거든요. 2달 뒤에 새로운 회사에 도전을 하게 될 텐데 다시 없을 기회 같아요. 제가 꾸준히 몇 년 동안 후원한 단체이기도 하고 신청도 다 했어요. 예방접종 맞고 몇 가지 교육받은 다음에 가면 돼요. 그래, 참 착하다 우리 딸.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안 갔는데 처음 해외 나가는 게 봉사를 하러 가는 거라니. 단순 여행은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 멀리서 후원만 했는데 직접 가서 돕고 싶어요. 그래. 잘 준비하고 다녀와라. 그렇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해외 봉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꾸려진 봉사단에는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학생 친구들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1년 중 2달이라는 시간을 내서 먼 곳까지 오기가 힘든데 선한 뜻을 모은 사람들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주로 아이들 학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영어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대화도 하고 운동을 함께 했어요. 주말에는 물 정화하는 일을 도우며 지냈죠. 그러다 거기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였는데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마주치게 되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저랑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지금이 제 인생 잠깐의 공백기입니다. 쉴 새 없이 달려왔었거든요. 어, 정말요? 신기하네요. 네? 뭐가요? 공백기라고 표현하신 게요. 저도 똑같아요. 대학교 입학부터 졸업,
바로 취업, 직장 생활. 정말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러다 이직이 결정되었는데 새로운 회사에 2달 뒤에 출근을 하게 됐거든요. 2달은 긴 시간이잖아요. 공백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정말 저랑 비슷하시네요. 들어보니 그 남자는 의사면허를 딴 뒤 공중보건의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의사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서 3년 동안 복무를 하는 거더라고요. 외과 쪽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거취를 정하기 전 봉사활동을 왔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지내는 1달 반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보람찬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 공항에서 간단한 해단식을 했고 헤어질 때 그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봉사를 하러 간 건데 서로에게 관심이 생기는 게 뭔가 불순한 의도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았고 성품도 훌륭한 사람이었기에 자연스레 끌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됐고 이제는 남자친구가 된 그 남자도 거취를 정했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좋은 제안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걸 거절하고 지방의 지역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공중보건의 경험이 나한테 컸던 것 같아. 농어촌, 정말 의료 취약 지역에서 3년을 근무하다 보니 너무 느낀 게 많았거든. 전국 어디에나 사람이 사는데 지방에는 의료시설이나 인력이 많이 부족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마음, 그 소명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 오빠 마음 이해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그런 점이 좋아. 지방의 병원으로 가게 된 남자친구와 서울에서 새로 직장을 얻은 저였기에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하게 되고 나서 아빠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주변 친구들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편적인 사실만 듣고 섣부르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의사 남친? 대박. 어떻게 하다가 만난 거야? 어, 그 이직하기 전에 잠깐 쉬었었잖아. 해외 봉사활동 다녀온다고. 맞아. 너 꾸준히 후원하던 곳에서 봉사 갔다 왔지? 진짜 대단하다. 완전 거의 휴식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봉사를 다 다녀오고. 거기서 만난 거야? 그 사람도 봉사활동 갔던 거였어? 의료봉사로 왔더라고. 상황이 나랑 비슷했어. 잠깐 쉬는 기간에 천천히 다음이 생각하면서 고민을 할 때 왔더라고.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거기서 의사 남친을 다 만나냐? 나도 봉사활동이나 다닐 걸 그랬나? 야, 봉사활동 간다고 뭐 다 선미처럼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얘가 뭐 그런 거 생각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미도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자주 생길 수도 있잖아. 해외에서 만났지 얼마 기간 동안 같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감정이 싹트고도 남겠어. 그나저나 무슨 의사인데? 어, 외과 쪽이야. 외과? 와, 어려운 일 한다. 힘들잖아. 요새는 피부과 의사가 잘 나간다던데. 야, 노인 인구 많아지면서 안과 쪽도 전망이 좋대. 그나저나 어느 병원? 어, 지방에 있어. 진짜? 그럼 보기 힘들겠네? 바빠서. 뭐 그래도 의사라니까 능력자다. 우리 섬이 복 터졌네. 잘 만나서 결혼까지 가면 진짜 대박이지. 친구들은 의사라는 직업만 듣고 돈 많이 벌겠다며 제가 봉이라도 잡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사실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남자친구는 분명 능력이 있는 의사였지만 돈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그곳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지방에 의사가 많이 없잖아요.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의사들이 안 간다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환자가 엄청 몰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너무너무 바빴어요. 몸을 혹사하는 수준으로 병원 일에 매달렸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해서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치료를 해주고 자기 돈으로 대신 치료비를 내줄 때도 있었죠. 또 전염 가능성,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어 다른 사람이 치료를 꺼리는 환자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선뜻 치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고 환자를 생각하는 훌륭한 의사는 맞았지만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은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그런 점을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우리는 인연을 만났습니다. 물론 만난 기간에 비해서 데이트를 한 횟수는 적었죠. 통화는 매일 했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바빴고 저 역시도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시간을 자주 내기는 어려웠거든요. 주로 제가 남자친구를 보러 내려갈 때가 많았고 가끔은 그가 저를 보러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만난 지 2년이 넘었을 때 그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선미야, 나 너 많이 사랑해.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물론 너무 바쁘고 잘 챙겨주지 못할 때도 많은 거 알아. 그렇지만 이런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주고 이런 부족한 나를 사랑해주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럴게. 청혼을 받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냥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환자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청혼을 받고 나서 저는 예비 신랑이 된 남자친구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 대학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셨거든요. 어머님을 뵙고 나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선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셨죠. 우리 성은이가 늘 그렇게 바빠요. 쉽지 않았을 텐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성은이를 이해해주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성은 씨를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봉사활동 갔을 때 만났다고 하던데 다 인연이 있나 보네요. 나는 얘가 너무 바쁘고 통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결혼 생각이 있는 줄도 몰랐지 뭐예요. 고마워요. 우리 부족한 아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해줘서요. 그런 다음 우리 아빠에게 예비 신랑이 인사를 드렸는데 아빠 또한 그 일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너무 바빴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집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서 아빠와 함께 쭉 살고 있었거든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추레해 보이는 여자가 머뭇머뭇거리다 저를 보더니 단번에 눈빛이 반짝이더군요. 혹시 선미 맞지? 누구세요? 선미구나. 선미야, 엄마야. 엄마 못 알아보겠니? 나는 단번에 널 알아보겠는데. 어, 엄마?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난 사람. 네, 10살 때 그 일이 있은 후 집을 떠난 그 여자요. 마르고 몹시 초췌해 보였고 또 나이가 들었지만 가만히 살펴보니 제가 기억하는 얼굴이 보이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안다. 알아. 많이 놀랐지? 너무 오랜만이지? 아유, 세상에나. 그때가 10살이었는데 거의 20년이 가까이 흘렀구나.
어엿한 아가씨가 다 됐네, 우리 딸. 덥석 손을 잡는데 얼떨결에 손을 빼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10살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어요. 이상하게도 자세한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떠나기 전에 음식을 차려주고 머리 빗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그날 아빠는 늦게 오는 날이었고 거의 20년 만에 그렇게 엄마를 만났는데 집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잠시 어디 가서 이야기해요. 응? 집이 여긴데? 너희 아빠는 어딨니? 아직 아빠랑 사는 거 맞지? 아빠는 오늘 늦게 오신다고 했어요. 여기 서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러자. 여기서 계속 기다렸더니 배도 너무 고프다. 식당에 갔는데 허겁지겁 밥을 먹더라고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세월을 살았던 걸까? 쉽게 상상도 되지 않고 가늠이 어렵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울더군요. 어린 너를 그렇게 두고 떠나는 게 아니었는데 난 그래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러질 못했어. 네 아빠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너 보기가 그래서 그렇게 됐다.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나 여기저기 참 많이 떠돌았지. 저 밑에서도 몇 년 살고 위에서도 살고 어디 하나 마음 붙이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너는 아주 예쁘게 살았구나. 몇 살이니? 회사 다니니? 만나는 사람은 있고?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데도 참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정말 계속 같은 집에 살았어서 그래서 만난 거였겠죠? 거의 20년 만에 만난 건데 핏줄이라는 게 뭔지 저를 그렇게 놔두고 떠나버린 엄만데 그냥 너무 불쌍하고 힘들게 살아온 것만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헤어지며 엄마는 제 연락처를 받아서 갔죠. 아빠한테 엄마가 찾아왔다고 말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저 얼굴을 보러 왔다며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빠한테는 천천히 말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 딸이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너희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알겠어요. 그 뒤로 몇 번 더 엄마를 따로 만났습니다. 볼 때마다 음식점에 가서 드시고 싶다는 걸 사드리고 어디서 지내는지 등을 물어봤죠. 엄마가 어렸을 때 제 사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을 나갈 때 챙겨갔던 사진이라면서요. 우리 오랜만에 같이 사진이라도 찍을까? 우리 딸이 이렇게 큰 게 믿기지가 않는구나. 사진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사진을 볼 수 있잖아.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아빠한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염치로 너를 찾아와서. 알아요. 나도 놀랐어요. 뭐라고 했니?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몸이 안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았대요.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래요. 예비 신랑한테 예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10살 이후 본 적이 없다고요. 그 이후에 만났을 때 엄마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도 보여줬어요. 정말 놀랐겠다.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 이혼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아빠도 그랬을 거야. 아마도 잘 못 지낸 것 같아. 많이 마르고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 참 이상하지? 그렇게 떠나버린 엄만데 사춘기 때는 솔직히 원망도 많이 했어.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났는데 잘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란 적도 있었지. 근데 막상 만나고 보니 또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픈 거야. 결혼한다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어? 근데 모르겠네. 결혼식 참석까지는 아빠가 어떤 마음이신지 몰라서.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지. 예비 신랑한테 말을 하고 나니 정말 다가올 결혼식 생각이 들더군요. 당연히 엄마는 없는 거고 아빠 손잡고 입장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결혼식 전에 갑자기 나타나 버려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죠. 생각에 잠겨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다 집으로 갔는데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장 나가. 당신은 자격이 없어. 10살이었던 선미를 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건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당신이 무슨 엄마라고.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 나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애야. 누가 뭐래도 나는 선미를 낳은 친모라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1,000,000원만 줘. 그러면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뭐? 20년 만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돈이야? 진짜 당신이 선미 엄마 맞아? 사람이 맞냐고! 당신이야말로 매정하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지? 나라고 딸 두고 나가서 편히 살았는 줄 알아? 그래도 선미는 나 불쌍하게 생각하더라. 다 늙어버린 애미가 돈도 없고 이리 사는 거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됐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를 내팽개쳐버렸잖아. 치료받자고 다시 잘 살아보자고 노력한 게 나야.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싫다고만 했잖아. 그러다가 선미까지 위험하게 했잖아. 내가 그런 당신을 어디까지 견뎌야 해? 지나간 이야기 이제 막 구구절절하며 뭐해? 다 필요 없어. 돈 줘. 그러면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당장 그 돈이 어디 있어? 마련해서 줘야지. 그 돈 안 주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선미 결혼한다며. 결혼식장에 제대로 미친 여자로 한번 나타나 줄까? 하나뿐이 없는 딸, 온갖 망신 타당하고 결혼식 망치는 거 보고 싶어? 내가 당신이 날 방치하고 매정하게 내쫓았다고 거기 가서 다 말할 거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나가요.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아, 선미야, 언제 왔어? 우리 딸 이제 퇴근한 거야? 늦게까지 일을 했네. 나가. 내 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당신이란 여자는 진짜 사람도 아니야. 뭐? 결혼식에서 깽판을 쳐? 어디 해봐. 당신이 내 인생 망칠 수 있나? 해보라고! 선미야, 진정해. 진정해. 터져나오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참함에 엉엉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그 여자를 끌고 집에서 나갔어요. 한참 있다 아빠가 돌아와 제 어깨를 토닥이더군요. 많이 힘들었지? 처음에 너한테 다시 나타났다고 했을 때부터 영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정말 이럴 거라고는 나도 생각을 못했다. 그냥 보고 싶었다고 그 말을 바보처럼 믿었어요.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리움도 쌓여 있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나 보다.
나를 그리워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선미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시는 안 나타날 거야.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잘 이야기했어. 결혼식 걱정도 하지 말고. 안 그럴 거야. 그 여자가 요구한 돈 전부는 아니었지만 얼마간의 돈을 쥐어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여자였다는 거 정말 예비 신랑한테도 차마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 뒤로 안 만난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어느덧 결혼식이 거의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신랑이 너무 바빴기에 많은 과정을 생략했지만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모시고 한 끼 식사는 대접하고 싶어서 결혼식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예비 신랑과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너무 바빴기에 전화 받을 때가 많지 않았거든요.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연락이 꼭 왔었어요. 대부분 환자 치료하거나 수술 중이라 바쁜 거였죠. 그런데 하루가 넘게 연락이 안 되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늦더라도 꼭 나중에 연락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회사 휴가를 내고 기차표를 끊어 예비 신랑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직장인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얼마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네? 네? 그게 무슨... 사인은 과로사였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인데 정말 그렇게 가다니. 믿을 수 없는 소식. 너무 허망한 소식에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떠오른 곳은 예비 시어머님 댁이었습니다. 한번 인사를 드릴 때 그 집을 찾아뵌 적이 있었거든요. 연락처를 아직 안 받은 상황이라 무작정 기억을 더듬어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남편이 떠난 날의 이유를 안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아직 빈소도 못 차렸다. 선민호한테 연락을 해야지 했는데 너무나 급작스러운 소식이라 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실력 또한 가진 돈까지 내가며 환자를 치료하던 예비신랑. 부족한 의사에 몰려드는 환자 돌보기에도 여념이 없던 예비신랑은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들으니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데 우리 성은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수술을 한 사람이 선미 너희 어머니시더구나. 저희 엄마요? 내가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 결혼식도 한 달 남았고 저렇게 바쁜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 궁금해서 전화를 했거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급한 환자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서는 다시 연락이 왔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엄마, 선미 친어머니가 실려오셨어. 위급한 상황이라 수술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다시 예비 신랑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수술한 환자 확인이 되냐고요. 제가 보호자라고 병원에 가니 병실을 안내해 주었는데 보니까 병실이 깨끗하게 비어있더군요. 원무과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신랑 김성우 선생님 마지막 수술한 환자였잖아요. 네, 급하게 온 응급 환자였는데 보호자도 없고, 그런데 김 선생님이 환자 얼굴을 보더니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수술은 잘 마쳤고 입원을 시켰거든요. 나중에 수납도 그렇고
보호자 연락이 안 되어서 곤란하다고 하니 김 선생님이 수술비는 다 해결하셨어요. 아는 분인가 생각을 했죠. 자정 넘어서까지 계시다가 수술한 환자 상태 안정되는 거 보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될 줄은. 예비신랑이 근무하는 병원까지 알려주지 않았으니 일부러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오게 된 병원이 이 병원이었고 제가 20년 만에 만난 엄마 이야기를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알아봤던 것입니다. 혼신을 다해 수술을 해서 살렸고 수술 비용까지 책임지고 그날 늦은 밤에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거였습니다. 물론 그 여자 때문에 그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마음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평소에도 너무 무리해서 환자들만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런 게 다 조금씩 조금씩 쌓여 이렇게 된 거겠지만 왜 하필 마지막 수술한 사람이 그 여자였는지, 그날 무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그분들에게 장례 소식을 알리는 거, 그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예비신랑을 떠나보내고 몇 개월 뒤 퇴근을 하고 오는데 또 그 여자가 앞에 있더라고요.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경찰 부를 거예요? 갑자기 그 여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미안하다는 말 하러 왔어. 그냥 그게 다야. 정말이야. 지선미야. 내가 정말 몇 달 전에 크게 다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줄만 알았거든. 어느 착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내 목숨을 살려주셨어. 돈도 없는 나를 수술해줬는데 그 덕분에 이 질긴 목숨 또다시 이어가게 됐다. 병원비도 없어서 다음날 그냥 몰래 도망쳐 나와버렸어. 근데 있잖아. 그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네 얼굴밖에 떠오르지를 않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더라고. 정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 말을 안 했어. 정말 죽겠구나 하고 나니 그 생각이 번쩍 들고 후회가 되더라고. 갈 때 가더라도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용서는 구하고 가야 한다고. 어쩌면 그럴 기회를 주려고 그 착한 의사 선생님을 통해 나를 살게 한 건지도 모르지.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두고 그렇게 가서 미안해. 너 잘 사는 거 봤으니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울던 그 여자, 저의 친엄마는 집 앞을 떠났습니다. 20년이 지나 처음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잠시 휴직을 했다가 얼마 전 복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쉬는 기간 그리고 현재도 홀로 계신 예비 시어머님을 종종 찾아뵙니다. 어머님이 사랑하던 아들,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며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저 또한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떠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 없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이가 일하던 병원에서 가장 크게 빈자리를 느끼겠지만 제 마음에도 여전히 커다란 그리움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적, 그 선함을 새기며 저도 그 뜻을 이어 살아가야겠다 다짐을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만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움의 크기는 커져만 가는데 그리운 마음만큼
나도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자 다짐을 할 뿐입니다.